로마 제국 역사 여행 제14강은요. 위기의 시대입니다. 자, 오연제 시대가 가장 태평성대하고 행복한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자, 이 로마 제국 시대를 잠깐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아우구스투스와 연수정 시대 있고요. 5명의 황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뒤 잠깐 혼란기가 있다가 오연제 시대의 화려한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후에는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가 한 100년 정도 이어지고요. 그 100년 정도를 정리한 게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황제가 등장하면서 잠깐의 영광이 오는데 이때를 흔히 기독교 제국이라고 부르고요. 그러고 나서 서로만 멸망을 하고 그로부터 또 동로마는 1000년간 더 갑니다. 오연제 시대의 화려한 전성기가 끝나고 군인 황제 시대의 혼란기가 오는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북방 야만족들이 침입이 본격화됐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마는 확장하다가 수비하는 제국으로 바뀌었다. 이러다 보니까 로마인다운 생각이 변해가더라. 개방의 제국에서 폐쇄의 제국으로 바뀌어가더라.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과연 로마 제국의 성공 요인이 뭐냐? 로마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에서 이탈리아를 획득하고 서지중해를 먹고 동주중해를 먹고 지중해 전체를 영위하는 거대 제국이 될 수 있었던 이런 원동력은 뭔가 이를 따져봤더니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패자도 동호하는 관용이더라. 이걸 흔히 클레멘티아라고 그러는데요. 흔히 어떤 나라가 옆에 나라를 정벌하면 거기를 패한 나라란 말이에요. 거기를 복속을 하려고 많이 해요. 그리스도 그렇게 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물론 복속은 시키지만 그 패자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은 시민권을 줘서 같은 로마인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작은 도시에서 옆으로 확장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유능한 사람들이 계속 로마로 들어와요. 두 번째 성공 요인이 그겁니다. 신분제로 정해져 있었지만 사회가 열려 있었다는 겁니다. 평민 출신이거나 기사계급이거나 해방 노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고 경제력이 확보가 되면 성공의 사다리를 밟을 수 있더라. 나중 시대가 되면 해방노예의 후손도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속주 출신 군단명이 승진을 해서 나중에 황제가 되기도 합니다. 황제까지 안 되더라도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유능한 인력이 공급되던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라는 게 일정 정도 되면 유능한 인력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러시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능한 인력들이 나라를 떠나고 있습니다. 핵심 인력들이. 그러면 이 전쟁 후에 나라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능한 인력이 그 안에 남아서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외부에서 유능한 인력이 들어오느냐 이게 흥망성쇠를 좌우하죠. 성공한 지도자, 실패한 지도자. 이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해 봤어요. 성공한 지도자 누구냐? 뭐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이런 사람이 있고요. 실패한 지도자는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안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차이가 뭐냐를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로마에서 지도자가 되려면 3가지를 갖춰야 돼요. 첫 번째는 자질이 좋아야 됩니다. 타고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교육 훈련을 통한 실력이 현장 경험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겠죠. 이 3가지를 잘 갖추어야만 성공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도자 후보자들은 반드시 이런 경험의 코스를 거쳐야만 했습니다. 군단에 들어가서 군사 경험을 하고요. 일정 시간 경험한 다음에, 그러니까 병사들은 계속 평생 병사를 해요. 하지만 일정 정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군대에 들어가서 맨 하위 병사를 하지 않거든요. 처음부터 뭐 백인대장을 하거나 또 대대장을 하거나 여기서 1, 2년 경험을 해요. 그럼 다른 지역에 가서 또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장교죠. 장교도 그런 식으로 경험을 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와서 정무관에 입법을 하고 거기서 뭐 법무관, 호민관 이걸 일정 정도 한 다음에 나중에 뭐 집정관을 영임하고 집정관이 끝나면 지역의 장관으로 가거나 총독으로 가거든요. 이런 식의 경험 과정을 거칩니다. 거치고 나서 자격이 되면 이런 예를 들어서 황제의 지위가 오를 수도 있죠. 그리고 실제 실력은 뭐냐? 내치와 H를 둘 다 잘해야 됩니다. 언론과 시민의 관계인 내치, 또 실제 군단을 운영할 능력도 있어야 돼요. 이게 기본적인 자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요.
타고난 자질이 있어야 되고 교육 훈련을 받아야 되고 경험도 잘 쌓아야 된다. 그래야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갖추지 못한 리더가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로마 제국에서는 그들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죠. 이 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어린 나이에 혈통이 좋다는 이유로 지도자가 된 겁니다. 군단 경험도 한 적이 없고요. 현장 경험이 부족했던 거죠. 근데 동양의 황제의 자손들은 능력이 좀 부족해도 그냥 봐줘요. 그냥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관료들이 국가 역할을 해나가죠. 국가 통치해나가죠. 근데 로마에서는 그대로 놔두지 않죠. 살해를 합니다. 그래서 칼리굴라, 네로, 도미티아누스 모두 살해당했죠.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라는 나라는 시민의 나라거든요. 군단병 하나가 다 시민이에요. 국가의 주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볼 때 우리의 지도자가 저런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로마 제국 황제는 이렇게 네 가지의 호칭으로 불리고요. 네 가지의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총사령관이죠. 군단 지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전쟁 수행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프린캡스죠. 제1시민입니다. 시민 중에 제1시민. 우리의 위대한 신, 우리의 지배자가 아니고요. 시민들이 볼 때 제1시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위대한 자야 돼요. 그런데 좀 다른 케이스도 있습니다. 속주. 황제가 직접 통치했던 속주민 입장에서는 왕이에요. 예를 들면 이집트에 사는 속주민한테는 아우구스투스가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동방 지역에서는 로마의 황제는 왕으로 보였습니다. 서방 지역 군단병한테는 황제는 왕으로 보이지 않고요. 제1시민으로 보이고 우리의 사령관으로 보였죠. 또 하나 로마 다신교의 제사장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황제라는 것은 타고난 역량이 있어야 되고요. 젊어서부터 경험과 학습이 필요했던 고난이도의 직업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오현제 시대 말기에 가서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아까 칼리귤라, 네로, 도미티아누스는 그런 훈련을 거치지 않았고 역량이 없었기 때문에 살해되는데 타고난 능력도 있었고 역량도 있었는데 경험이 부족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뛰어난 황제였던 것으로 생각하죠. 이 사람은 명상록이라고 하는 철학서를 남기게 됐죠. 시오나나미의 말에 의하면 이 사람은 운이 좋아서 몸과 마음을 남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몸은 뭐냐면 청동상이에요. 자, 여러분 로마에 가면 로마 시대 황제의 유일한 청동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원래는 로마시에 그 라테란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라테란 교회 옆에 처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북방 게르만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당시에 이런 청동상이 한 21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로마시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다 그 청동상을 녹여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활용을 했고요. 이것만 살아남았는데 왜 살아남았냐면 여기 타고 있는 사람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라고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아, 이거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야. 그러니까 이건 녹이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처박혀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다가 16세기에 미켈란젤로가 이거를 발굴해가지고 찾아내서 지금 그 카피톨리노 언덕에 있거든요. 거기 광장에 안치를 했죠. 그래서 한 500년 동안 그 광장에 있다가 최근에 이게 그 공예나 이런 데 찌들어가지고 이 청동이 이제 마모가 된다고 지금은 박물관 안으로 옮겨져 있죠. 그래서 박물관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데 어쨌든 몸이 남겨졌습니다. 유일하게 청동상이 남겨졌고요. 또 하나 명상록에 남겨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흔히 철인 황제라고 부르죠. 철학을 했던 황제다. 이 당시의 철학은 스토아파죠. 몸과 마음이 건강해야 한다. 이게 이제 스토아의 기본적인 철학이고요. 오현제 한 사람은 역사가들의 아주 사랑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특별히 잘못한 건 없어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좋은 책도 남겼고 생각도 되게 건전하고 이랬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경력을 보면 이전의 황제와는 경력과 실력이 좀 달라요. 좀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하냐면 이전의 황제들은 예를 들어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는 40세 이전에 충분한 군단 경험을 쌓았어요. 근데 이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는 일찌감치 황제 후계자로
지정이 돼서 40살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훈련기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군단 경험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해외로 나가지 않았어요. 오로지 로마, 이탈리아만 있었던 거지. 그러다가 40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실제로 자리에 올라보니 그때부터 북방 지역에 전쟁이 발발해가지고 군단 기지에서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경험이 상당히 부족했었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자기 아들인 코모두스한테 제위를 물려줬는데 그 아들 코모두스가 실정을 했죠. 그래서 좋지 않은 평가가 있죠. 당대만으로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물려줬던 아들 이후에 로마 제국은 점차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뭐 이 사람의 잘못은 아닌데 이때부터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아우렐리우스가 남긴 기록은 이거죠. 아우렐리우스 원주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탈리아 총리의 관저 앞에 있어요. 이건 그렇게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기도 해요. 멀리서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아우렐리우스가 수행했던 다뉴브 전쟁에 관한 기록이 이렇게 부조로 남아있게 된 거고요. 그러다가 15세기에 교황의 지시에 의해서 엔지니어이자 건축가였던 도미니코 폰타나가 복원을 합니다. 원래 또 이렇게 기단이 낮았겠죠. 저렇게 높이 기단이 올라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땅속에 많이 묻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단을 높이고 깨끗이 뭐 이렇게 다지고 해가지고 복원을 하고 꼭대기에 있었던 아우렐리우스 상 대신에 사도 바울 청동상으로 이렇게 올려서 복원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 시대에서는요, 황제한테 철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철인 황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황제가 해야 될 일은 엠퍼러로서의 능력이지, 스토아파의 사상가는 사실 황제한테 어울리지 않죠. 물론 이 사람은 이 군단 기지에서 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뭐 사색에도 잠기고 글을 남기는 어떤 뭐 역량을 발휘하긴 했지만 이 사람한테 진짜 필요한 건 북방 게르만족의 안정화였죠.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 자주색 그 위에 찹티족, 마르코 만니족 여러 그 북방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와서 여기랑 지속적으로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40살 이후에 로마에 가지 못하고 이 군단 기지에서 늘 머물렀었는데요.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령관에 그렇게 어울리는 성격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색을 좋아하는 황제니 이 밑에 군단장들이 보기에 그렇게 존경스러울 만한 사령관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40세까지 이탈리아 바깥을 경험하지 못한 그로서는 제국 변방의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버거웠을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어쨌든 고생을 많이 했고요. 그 이후에 아들 코모두스한테 후계자 자리를 물려줬는데 코모두스가 무능력한 폭군이었고요. 이후 로마 제국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변방은 점점 위험해지고요. 이후에 무능력한 리더들이 지속됨으로써 흔히 3세기의 위기라고 불리는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자, 에드워드 기본은 이런 말 남긴 거예요.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를 끝으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인 오현재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거죠. 자, 북방에서 이렇게 전쟁을 계속 오랫동안 치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죠?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는 거죠. 전쟁의 경비를 너무 많이 쓰게 돼서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으로 곪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로마 제국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로마 제국은 고질적으로 무역 적자국이었어요. 유럽이라고 하는 대륙 자체가 그런 문제가 아주 로마 제국 시대부터 근대까지 있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로마 제국의 서쪽, 이 서방 지역은 되게 가난하고 물산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특히 사치품이 별로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라고 하는 곳의 귀족들, 좀 지배층들은 사치품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치품이 어디서 오냐? 동방에서 옵니다. 페르시아, 아니면 더 동쪽 인도, 더 동쪽 중국, 동방에서 지속적으로 사치품이 들어오는데 그 사치품을 살 수 있는 돈이 뭐죠? 서방 지역에는 물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주고 살 수 있는 건 기금속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금속을 얻으려고 치열하게 노력을 했었던 거고요. 그 초기에는 이베리아 반도의 기금속이 그 역할을 담당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다키아 지역에서 금광이 나와서 그걸 가지고 이 동방에서 들어오는 사치품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물건이 나와서 좋은 물건을 동방에 팔고 그 동방에서 좋은 물건을 사고 이게 물물 교환이 되면 되는데 늘 한쪽 편으로만 무역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뭐 금은광이라는 게 뭐 계속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네로 황제 이후에는 금은 화폐 가치를 점차적으로 낮춥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 3세기에 이르면 은화의 가치가 5%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런 경제적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흔히 로마는 왜 망했나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 경제적인 문제가 사실 있어요. 유럽이란 땅 자체가 이렇게 좋은 물산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고요. 나중에 동서로마가 분리된 이유는 그게 더 극심해지죠. 서로마는 뭔가 경제적을 만드는 능력이 별로 없고 동로마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경제적 차이에 의해서 서로마는 북방민족을 쉽게 막아내지 못했고 이 동로마는 그에 비해서 북방민족을 잘 막아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역사에 미스터리가 있어요. 위대한 아우렐리우스 황제는 왜 무능한 아들 코모두스에게 제위를 물려줬을까? 자, 아우렐리우스 앞에 선대들은 뭘 했죠?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피우스까지 모두 유능한 사람한테 제위를 물려줬습니다. 유능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물려줬는데 이 위대한 황제 아우렐리우스는 아들한테 물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후대 역사가들은 이거 좀 이상하다. 이렇게 앞에 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문화가 아니었는데 유능한 사람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오연지세가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왜 아우렐리우스는 그저 무능력한 아들한테 물려줬기 때문에 나라를 저렇게 망쳤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뭔가 음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자, 글래디에이터는 뭐예요? 아우렐리우스가 아들 코모도스를 후계자로 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이 막시무스라고 하는 남자한테 후계자를 삼으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거를 코모도스가 알고 이 사람을 공경에 빠뜨리죠. 뭐 그런 얘기예요. 이 러셀 크로 주연의 영화 그런 얘기로 이제 흘러갑니다. 뭔가 음모가 있을 거다. 코모도스의 음모가 있고 그거를 이제 해결하다 보니까 코모도스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제위에 올랐다.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있게 된 건데, 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아우렐리우스는 후계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왜? 코모도스는 19세 이전에 이미 공동 황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 황제들은 이 아들복이 별로 없어요. 이 아우렐리우스는 애를 많이 낳았거든요. 아들도 뭐 쌍둥이도 있었고 딸은 5명 있었고 10몇 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을 다 잃어버리고 딸은 5명이 남고 아들이 1명이 남았습니다. 그 아들이 나이가 어렸죠. 10대였단 말이에요. 10대인데 자기가 죽으면 후계자가 있어야 되니까 또 내란일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미 19세 이전에 공동 황제로 아들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 황제 말고 그러니까 아들을 공동 황제 하지 말고 앞에 트라이아누스처럼 다른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양자로 삼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내란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아들이 멀쩡히 있는데 그게 쉬운 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앞에 있었던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는 아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특히 하드리아누스는 이 사람은 동성애자이기도 했고요. 뭐 그러저런 여러 이유로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려줄 아들이 없기 때문에 심플하죠. 내가 볼 때 제일 나이도 적당하고 경험도 잘 있는 유능한 사람을 골라서 다음 제위를 시킨다. 뭐 자연스럽게 됐던 건데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한테는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버리고 다른 유능한 사람을 황제로 세웠을 때는 분명히 일정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가 저 아들을 앞세워서 내란을 일으킬 소지가 충분하죠. 실제로 그런 일이 많습니다. 요순 시대에도 그랬어요. 요임금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제끼고 순임금을 왕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요임금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내가 후계자가 안 되느냐? 그랬는데 그 순임금 밑에 있던 신하들이 저 아들은 능력이 없다. 순임금이 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 순임금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이 있던 마르크스 아우렐리 입장에서는 아들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나 하드리아누스나 그 뒤에 양자로 들인 사람들 대부분 다 인척관이었단 말이죠. 전혀 혈연관계 없는 사람을 세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인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능력인 사람을 후계자로 세운 게 문화였다는 겁니다. 로마 최고의 폭군으로 평가받는 코모두스입니다.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의 아들 후계자이면서 그 다음 제위를 물려받은 코모두스인데요.
로마의 암군은 칼리굴라와 엘라가발루스고요. 폭군으로 네로, 카라칼라, 코모두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다 제위 세습이에요. 특히 코모두스와 카라칼라는 폭군 중에서 제위 세습. 그러니까 당시에 역사가들은 이런 세습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부당한 사례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코모두스는 잔인함, 과대망상, 그리고 피해 굶주림으로 가득한 광기, 여러 사람을 죽이고 구제불능 폭군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디오 카시우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한 거죠. 코모두스의 치세는 한마디로 로마 제국의 재앙이었다. 지금 우리의 역사는 당시의 로마인들과 마찬가지로 금의 왕국에서 철과 녹의 왕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실제로 그런 거죠. 실제로 코모도스가 여러 사람을 죽이고 제대로 통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밑에 있는 사람이 내관 매직을 하고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졌고 결국에는 살해당하죠. 자, 이 사람이 한 것 중에 유명한 게 검투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실제로 콜로세움에 가서 검투사가 되겠다 해가지고 곰 100마리의 곰을 죽였다. 다른 날은 위층에 자신의 자리에 투기장 바다고 내려와 자신에게 다가오는 가축들을 모두 베어버렸으며 그는 또한 호랑이, 하마, 코끼리도 제압을 했다. 그는 이러한 묘기를 보여주고 난 뒤에는 물러났다가 다시 점심 식사 후에 검투사가 되어 격투를 벌였다. 실제로 코모두스는 균형 잡힌 몸매에 남자답고 잘생기고 눈에 띄는 외모의 소유자였고 눈은 이글거렸고 머리는 날 때부터 금발에 kop슬로 햇빛을 받으면 하도 반짝거려서 금가루를 뿌린 듯 여겨질 정도였다. 대단히 잘생기고 몸매도 좋고 여러 면에서 괜찮은 남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폭군이 됐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마르크스 아우렐리우스가 아들한테 제의를 물려줬던 19살 때까지는 이 친구는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의에 앉은 20살, 21살 때까지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3년째에 황녀의 지위에 있었던 친누나 루킬라가 암살 시도를 합니다. 왜 루킬라가 동생을 죽이려 했는지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요. 어쨌든 동생이 제위에 오른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살을 시도했는데 그게 미수에 그쳤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정살을 안 해요. 그러면서 근위대장이나 주변 간신들한테 정살 맺게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매간 매직을 시작하고요. 근위대장이 마음대로 정권을 휘둘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암살 시도가 있었어요. 시민들이 봉기를 해. 그러니까 목숨이 위험하니까 계속 제대로 정살을 하지 않게 된 거죠. 이런 광기를 부리게 된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 사람이 폭군이었던 건 분명하죠. 자, 코모두스가 이렇게 살해되고 권력자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란이 벌어집니다. 내란은 어떤 내란이냐면, 자, 황제가 없다? 누가 황제가 돼야 되느냐? 로마 원로원의 이름모를 누가 된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시민이 군인이 돼서 이끌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가장 큰 권력 집단은 군단입니다. 자, 권력이 공백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제 군단에서 자기 군단 지역의 군단장이나 총독을 황제로 옹립을 합니다. 그럼 왜 군인들은 자기 군단을 황제 옹립할까요? 이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보너스를 받을 수 있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군단장이나 총독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리더가 발생을 하고 내전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여기 군단 배치 지도가 있는데요. 잘 보시면 자, 변경지방에 주로 군단이 있죠. 당연한 거죠. 군단이란 게 외적들을 맞아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많이 있는 데는 게르마니아, 저지 게르마니아, 오늘날의 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 지역이죠. 북부 독일, 저지 게르마니아, 고지 게르마니아. 이 게르만 지역이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도나우 속주, 오늘날의 헝가리나 체코 이런 데 도나우 속주에 많고요. 또 제일 중요한 곳 한 군데는 시리아죠. 이 시리아는 동방의 파르티아라고 하는 강력한 적수를 맞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 군단이 머물렀었고 나머지 지역에는 군단이 별로 없죠. 왜? 평화로우니까 군단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프리카에 하나, 뭐 이집트에 하나. 자, 에스파니아는 세 개가 있는데 에스파니아는 내부 침략자들이 있고 아직 로마화가 좀 덜 됐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있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게르마니아, 이 도나우 속주, 시리아 속주였어요. 이곳에서 리더들이 등장을 해서 내전이 발생한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등장했던 사람들이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 중에서 도나우 군단에 있었던 세베루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 사람이 혼란기를 정비하고 황제에 등극합니다. 그로부터 세베루스 왕조가 생기죠.
자, septimius 세베루스, 카라칼라, 엘라가발루스, 알렉산드르 세베루스까지 4명의 황제가 등장하는 시대. 요 시대가 세베루스 왕조인데, 그러니까 로마에서 혼란기가 오는 직전에 어떤 어느 정도 안정을 가졌던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이런 거죠. 플라비우스 왕조,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내란을 정비하고 군인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황제가 되었던 그 시절이죠. 그래서 그 시절 이후에 내부를 정비하고 오랜만에 이 세베르스 왕조에서는 황실 주도의 공공건축을 합니다. 왜? 이 사람도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을 황제로서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빵과 섞어서를 제공해야 되는 게 황제의 또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니까 자신들이 군인이 돼가지고 황제가 되었으니까 이런 공공건축을 자연스럽게 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만들어진 게 카라칼라 목욕장, 또 북아프리카의 렙티스 마그나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던 거고, 북아프리카 출신이었던 세베루스가 군단병에 의지해서 황제가 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군인 황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베루스는 군인들의 월급을 대폭 올려줘요. 그리고 이때 군인들이 점점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지원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군인들한테 월급을 많이 올려줘가지고 군단병을 확충하려고 그런 노력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대의 지지를 원천으로 이렇게 황제의 자리에 올랐던 septimius 세베루스입니다. 이때부터 특징이 또 뭐였냐면 원로원 출신 지휘관들을 기사 신분으로 점차 교체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사 신분 출신이니까 로마에 있었던 원로원 귀족들은 배제를 하고 점차 지방의 기사 신분 또 현장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배치를 하게 돼서 황제 권력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본래 로마는 원로원과 시민의 나라죠. SPQR. 그랬는데 점차적으로 권력자와 그 권력자가 다스리는 신민의 나라로 변모를 합니다. 시민의 힘이 점차 약해지고 시민이 가졌던 그 권력이 점차로 권력자한테 모여지는, 말하자면 황제정이 완성되어가는 이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베루스 왕조가 만들었던 공공주의거죠. 렙티스 마그나, 지금 리비아에 있고요. 이 사람 자기 고향을 이렇게 신도시로 거대하게 만들었던 거고요. 그 아들이었던 카라칼라 왕제도 뭐 폭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카라칼라 황제가 했던 중요한 그 정책 중에 하나는 로마에 사는 전 자유민을 시민으로 만든 겁니다. 시민권을 완전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의 권리도 확장을 하고, 근데 문제는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세금을 냈는데 시민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기독교가 도입된 다음에는 모든 시민들한테도 세금을 내게 되는, 이렇게 이제 바뀌어 나가게 되죠. 카라칼라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로마 전역의 자유인한테 시민권을 주고 이때부터 시민권의 가치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카라칼라가 세웠던 유명한 공공건축물이 카라칼라 욕장이죠. 지금 그 로마 시내에서 아피아가도로 가기 위한 그 성벽 근처에 카라칼라 욕장이 이렇게 아주 있어요. 굉장히 거대합니다. 여기는 로마에 좀 외곽에 있어가지고 시가지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세베루스가 착공하고 카라칼라 황제가 완공을 했고요. 뭐 여기서 뭐 체조 경기도 벌어지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전성기는 굉장히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카라칼라 욕장에 이렇게 있습니다.